이준호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린 채 신음조차 내지 못했다. 그의 몸은 거대한 바위에 짓눌린 듯 미동도 할 수는 없었다. 등골을 타고 올라오는 날카로운 통증은 그의 모든 신경을 마비시켰다. 이 통증은 며칠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이토록 격렬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고요한 민박집 방 안에서 오직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바닥을 긁었고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건축가였다. 평생을 견고하고 아름다운 구조물을 설계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몸은 가장 나약하고 허술한 구조물이 되어 있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 이준호는 몇 달 전 정년퇴직을 했다. 수십 년간 쉴 틈 없이 일해온 그의 손은 퇴직 후에도 일을 찾았다. 낡은 공구들을 손질하고 책상 위 서류들을 정리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늘 바빴고 늘 무언가를 지어 올렸다. 사람들은 그를 마이더스의 손이라 부르며 칭송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삶을 짓지 못했다. 그의 집은 거대하고 아름다웠지만 온기가 없었다. 그것은 그의 실패를 보여주는 가장 웅장한 기념비였다. 아내의 죽음은 그에게 가장 큰 균열을 남겼다. 병원 한번 가지 않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평온한 죽음이었다. 하지만 이준호에게는 평온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도 적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늘 설계도와 씨름했고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놓쳤다. 그는 그녀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만약 그때 라는 후회가 맴돌았다. 두 아이는 이미 독립해 해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은 형식적인 안부 전화 외에는 연락이 없었다. 그들의 대화는 늘 짧고 건조했다. 그들은 그에게 성공한 아버지였을지 모르지만 따뜻한 가족은 아니었다. 이준호는 그들 삶에서 이제 아무런 역할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퇴직 후에도 늘 하던 것처럼 홀로 넓은 집에서 아침을 맞고 밤을 보냈다. 그는 외로웠지만 외롭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 감정은 마치 숨겨진 상처처럼 그의 몸 구석구석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바닷가에 있는 이 외딴 민박집을 택했다. 바다의 넓고 거친 풍경이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고통은 그를 따라왔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은 그의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다. 그는 이 통증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의 몸은 더 이상 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그는 침대에서 내려오다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몸의 모든 근육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는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의 성공과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초라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 고통이 끝나기를 바랐다. 영원히 끝나기를. 그러나 통증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삶의 실패를 보여주는 가장 잔인한 증거였다. 그는 그저 고요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준호는 눈을 떴다. 어젯밤에 격렬했던 통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먹구름처럼 가라앉은 둔한 아픔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몸은 거대한 망치에 얻어맞은 듯 무겁고 뻑뻑했다.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등뼈를 중심으로 퍼지는 통증은 그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제한했다. 그 아픔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세월 동안 쌓아온 그의 마음속 공허함이 육화된 형태였다. 그의 민박집 생활은 고독 그 자체였다.
그는 굳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다른 투숙객들이 북적이는 아침 식사 시간을 피해 혼자 식사를 해결했고, 낮에는 아무도 없는 바닷가를 거닐거나 방에 틀어박혀 창밖만 내다보았다. 활기 넘치는 가족들과 연인들의 웃음소리는 그에게 낯선 언어와 같았다. 그는 그들 사이에서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그들의 행복은 그의 고독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그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늘 외로움의 궤적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준호는 해변에 놓인 낡은 벤치에 앉아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매번 같은 모양으로 부서졌지만 그 모습은 단 한 번도 똑같지 않았다. 그의 삶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의 삶은 멈춰버린 시계처럼 같은 풍경 속에서 끝없이 반복될 뿐이었다. 그는 허리 통증을 애써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 통증은 마치 그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듯 잊을만 하면 다시금 찾아와 그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다. 그때 그의 시야에 한 여인이 들어왔다. 민박집 여주인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은주였다. 그녀는 여느 민박집 여주인처럼 상냥하고 친절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늘 무뚝뚝했고 말은 짧고 투박했다. 하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짐이 가득 찬 손수레를 힘들이지 않고 옮겼고 낡은 그물을 능숙한 손길로 수선했다. 그녀의 손은 하얗고 고왔던 여느 여인의 손과 달랐다. 햇볕에 그을려 거칠었고 굳은 살이 깊게 박혀 있었다. 그 손은 고단한 삶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이준호는 멀리서 그녀를 조용히 관찰했다. 다른 투숙객이 사소한 문제로 불평하자 그녀는 감정의 동요 없이 단호하게 상황을 해결했다. 그녀는 불필요한 말로 감정을 소모하지 않았다. 오직 행동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그의 눈에는 그녀의 모습이 거칠지만 그 누구보다 강인하게 보였다. 그의 삶은 늘 복잡한 생각과 계획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의 삶은 단순하고 명료해 보였다. 그녀의 손은 분명히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과 굳건함은 이준호에게 묘한 매력으로 다가왔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대체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저토록 강인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녀의 삶은 과연 행복했을까? 그는 그녀의 손을 통해 그녀의 삶의 고통과 인내를 엿보았다. 그녀의 손은 그에게 낯선 세상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았다. 그는 건축가였다. 아름다운 구조물을 설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처지였다. 그의 삶은 생각과 감정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지만 그녀의 삶은 오직 행동으로만 이루어진 단순한 직선처럼 보였다. 이준호는 벤치에 홀로 앉아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묵묵히 일하는 은주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등골을 타고 흐르는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제와 조금 달라져 있었다.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의 시선에 이제는 작은 호기심이 더해졌다. 그는 바다의 침묵 속에서 자신을 고립시켰지만 한 여인의 존재가 그 침묵을 깨고 그의 내면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의 외로운 삶에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조용히 뿌려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이준호는 민박집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바다바람을 쐬고 햇살을 쬐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그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익숙한 통증이 다시금 찾아왔다. 이번에는 단순한 통증이 아니었다. 그의 몸을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거대한 파도와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그의 허리는 거부했다. 비틀거리던 그는 결국 힘없이 정원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었다. 등 근육이 돌처럼 굳어버렸고 극심한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다. 그저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려 고통을 참아낼 수밖에 없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이준호는 고개를 들 힘도 없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은주였다. 그녀는 주저함 없이 그에게 다가왔다. 이준호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상태를 한눈에 알아차린 듯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말도 묻지 않고 조용히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허리에 닿았다. 그녀의 손은 예상대로 거칠고 투박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그의 허리를 더듬더니 통증이 가장 심한 곳을 찾아내 꾹 눌렀다. 그의 등골을 타고 짜릿한 통증이 번져 나갔다. 이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흘렸다. 아, 아픕니다. 그가 겨우 말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기는커녕 가차없이 그를 파고들었다. 아픕니다. 아파야 나아요. 그녀는 짧게 답하고는 더욱 강하게 그의 근육을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의 손끝에서 고통과 함께 묘한 압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마치 그의 몸속에 있는 모든 독소를 뽑아내려는 듯 거친 손길로 그의 근육을 주무르고 눌렀다. 통증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이준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그를 치유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거친 손끝에서 시작된 통증은 그의 몸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다. 날카로운 통증이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뜨거운 온기가 번져 나갔다. 굳어있던 근육이 서서히 풀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의 손길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았다. 그녀의 손끝이 매웠던 이유는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외면했던 자신의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이었다. 모든 마사지가 끝났을 때 이준호는 스스로의 힘으로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움직일 수조차 없었던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았다. 그는 은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을...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은주는 그의 질문에 무뚝뚝하게 답했다. 별거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배운 것이라 살다 보면 이런저런 기술이 필요하죠.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고단했던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기대도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에게 도움을 주었을 뿐이었다. 이준호는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히고 거칠게 갈라진 손이었다. 그는 평생을 깨끗하고 부드러운 손만 만져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 비친 그녀의 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한 손으로 보였다. 그는 그녀의 손에 담긴 힘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날 이후 이준호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그의 몸을 짓누르던 통증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올랐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방랑자가 아니었다. 그는 비로소 세상과 그리고 그를 치유해준 한 여인과 연결되었다. 이준호의 삶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했다. 더 이상 그는 방에 틀어박혀 고통과 외로움에 몸부림치지 않았다. 그의 허리 통증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 자리에 새로운 활력이 차올랐다. 그는 아침 식사 시간에 맞춰 식당으로 향했다. 다른 투숙객들과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유령처럼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삶의 온기를 불어넣어준 한 여인을 찾았다. 박은주 여사장의 돌봄은 섬세하거나 부드럽지 않았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거칠었고 말투는 투박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진심 어린 관심과 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침마다 그에게 특별히 정성껏 차린 해산물 구욱을 내왔다.
통증에는 따뜻한 국물이 좋아. 그녀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준호는 그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식사를 하는 동안 다른 투숙객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밤마다 그녀는 그의 방에 찾아와 짧게 마사지를 해주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매웠지만 이제 그는 그 통증이 그의 몸을 치유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의 손은 단순히 근육을 풀어주는 것을 넘어 그의 마음속 깊이 박힌 응어리들을 녹여주는 것만 같았다. 그들의 대화는 천천히 깊어졌다. 이준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받쳐지어 올린 건물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고백했다. 저는 늘 완벽한 구조물을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삶은 늘 허술하고 텅 비어 있었죠. 아내를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이 묻어 있었다. 그는 아내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갇혀 있었다. 은주는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동정도 표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눈빛은 깊은 이해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말 대신 자신의 삶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후 홀로 이 민박집을 지켜왔다. 그녀의 거친 손은 그녀가 견뎌야 했던 모든 고통과 인내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증명했다. 그녀의 삶에는 그 어떤 화려함도 없었지만 그 어떤 건물보다도 견고하고 아름다웠다. 이준호는 은주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것을 쫓았지만 은주는 거칠고 투박한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비로소 그녀의 손끝이 매웠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이 그만큼 혹독했기 때문이었고 그녀의 아픔이 깊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시켰고 이제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 치유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이 아닌 마음으로 소통했다. 이준호는 은주의 곁에서 잊고 지냈던 삶의 온기를 느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이 실패작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그저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의 몸을 짓누르던 통증이 사라지자 그의 마음속에 갇혀있던 외로움과 고통도 서서히 풀려나기 시작했다. 이준호는 더 이상 민박집의 손님이 아니었다. 그는 은주와 함께 민박집의 주인으로 살고 있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설계도만 만지지 않았다. 낡은 마룻바닥을 수선하고 녹슨 손잡이를 갈아 끼웠다. 그는 건축가로서의 지식을 활용해 민박집 곳곳을 보수하고 새로운 작은 정자를 설계했다.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건축물은 이제 거대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따뜻한 것이었다. 은주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그녀의 삶은 그의 존재로 인해 더욱 풍요로워졌고 그의 삶은 그녀의 존재로 인해 비로소 완성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는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준호가 정지에 앉아 설계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다. 민박집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그의 딸 혜운이 내렸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눈빛은 차갑고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혜운은 아버지가 머무는 곳을 수소문해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낯선 여자와 함께 지낸다는 소문을 듣고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혜운은 곧장 은주를 찾아가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훑었다. 이준호 씨 딸입니다. 저희 아빠한테 대체 뭘 하시는 거죠? 이 나이 드신 분을 두고.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은주에게 박혔다. 하여운아, 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이준호는 딸의 무례함에 놀라 소리쳤다. 민석은 아버지를 외면하고 은주를 직시했다.
저희 아빠가 얼마나 돈이 많은 줄은 아시겠죠? 저희 아빠, 순진하세요? 돈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희 가족도 아닌데. 이분은 왜 아빠 곁에 있는 거죠? 그의 말은 이준호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아들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관계를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은주는 혜운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을 사람들의 편견과 싸워왔다. 아가씨, 오해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아버님께 돈을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아버지를 홀로 남겨두었을 때 저는 그저 아버님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아버님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저는 보았어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보듬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 강렬했다. 혜우는 은주의 당당함에 잠시 주춤했다. 그녀는 예상했던 대로 허둥대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때 이준호는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혜우나, 그만하렴.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다. 이 사람은 내가 필요로 했던 사람이다. 내 엄마를 잃고 너희들이 떠나고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평생을 건축물만 지어왔지. 정작 내 삶을 지어 올리지 못했다. 내 몸은 아팠고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매운 손끝으로 내 몸을 치유해 주었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살고 있단다. 이 사람은 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 오히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내 삶의 의미를. 이준호의 고백은 혜운에게 깊은 충격을 안겼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렇게 솔직하고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이 순수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와 그 여인을 향한 죄책감과 이해가 뒤섞여 있었다. 혜운이 떠난 후 이준호와 은주는 정자에 앉아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세상의 편견과 가족의 반대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들은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싸웠고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다. 이준호는 이제야 비로소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된 것 같았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그를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 혜운이 떠나고 민박집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그 정적은 이전의 공허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친 폭풍우를 이겨낸 두 사람의 견고한 침묵이었다. 민준과 은주는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다. 세상의 편견과 가족의 반대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들은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싸웠고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외부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그들만의 평화로운 삶을 이어나갔다. 이준호는 이제 민박집의 손님이 아닌 은주의 동반자였다. 그는 자신의 건축가로서의 재능을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닌 그들의 소박한 삶을 위해 사용했다. 그는 은주와 함께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다. 정원 한쪽에 낡은 나무들을 활용하여 작은 벤치를 만들었고 민박집에 낡은 지붕을 고쳤다. 그가 설계하고 지어 올리는 모든 것은 오직 은주와 그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차가운 설계도를 그리지 않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소박한 삶을 직접 만들어가고 있었다. 은주는 그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을 혼자 싸워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비로소 고단했던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거친 손에는 그의 손을 만나 더욱 따뜻해졌다. 그녀의 삶은 그의 존재로 인해 더욱 풍요로워졌고 그의 삶은 그녀의 존재로 인해 비로소 완전해졌다. 어느 가을날 이준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아들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요새. 힘든 일은 없으시고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함께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이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들의 관계는 한순간에 회복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괜찮았다. 그는 더 이상 아들의 이해와 용서를 갈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응, 괜찮다. 아주 잘 지내고 있어. 그의 짧은 대답은 진심이었다. 이야기는 어느 화창한 저녁으로 끝을 맺는다. 이준호가 직접 만든 나무정제 은주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바다 위를 항해하게 하는 바의 한 척이 그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들의 삶처럼 그 배는 서두르지 않고 평화롭게 나아가고 있었다. 이준호는 은주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연약하지 않았다. 그의 손과 은주의 거친 손은 서로 얽혀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손은 서로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인내가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이뤄낸 사랑과 치유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노년에 다시 찾은 평화롭고 따뜻한 행복 속에 있었다. 이준호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삶의 의미는 화려한 건축물이 아닌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이 평범하고 소박한 길에 있다는 것을